다시 스킵하고 여유롭게 하자. 여유롭게 말 더듬지 말고 큐. 오랜만입니다. 도서관을 통째로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본 코너는 새해를 맞이해서 야심차게 마련한 나무야 미안해 코너입니다. 나무야 미안해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코너는 차마 최고로 만들어지기에 너무 수준이 낮고 저질스러우며 심지어 우리 모두에게 유해한 영향까지 끼치는 이런 베스트셀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리뷰입니다. 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다루게 된 책은 이제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그림 나가고 있겠죠? 본 책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리뷰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곰돌이푸 불행이 존나 멈추질 않아. 소박한 아평과 왜곡된 니체에 대한 비판들입니다. 본 스크립트는 아래 첨부된 제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이제 인터파크에서 나온 신문 통계에 따르자면은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고 하는 책이 2018년 가장 많이 팔린 책이자 동시에 독자들이 뽑은 최고의 책 2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나름 센세이션을 벌이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통계로 봤을 때 이 책이 거의 한 60만 부, 그 다음에 이 책 후속작으로 나온 뭐 곰돌이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이 30만 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9년도 하반기까지 해가지고 얼추 한 100만 부 정도가 판매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은 뭐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일단 이 책에 대해서는요, 장르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일단 이 책의 기본적인 형식은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 곰돌이푸 모두 알고 있죠? 그 곰돌이푸의 어떤 사파가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 뭐 짤막한 문구들이 달려져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150장 모든 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책은 곰돌이푸의 에세이 또는 일기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기라고 하기에는 곰돌이푸에 대한 어떤 일상생활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에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문구들이 짤막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에세이라고 부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문구들이 그러면은 일종의 이건 명언집일까요? 푸가 말한 거에 대한 명언집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언이라고 하기에는 그 문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너무 동화스럽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 곰돌이푸가 동화책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화책이라고 하는 것은 동심에 기초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기초를 동심에 두고 있다는 것 뿐이지 어디까지나 동화 역시도 이야기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 이 책은 심지어 기본적인 서사조차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세이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명언집, 교훈집도 아닌 겁니다. 그럼 이 책은 뭔가 굳이 제가 이 책에 대한 장르를 꼽자면 사파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파가 곁들여져 있고 그 사파에 대한 문구가 일종의 짤막한 글들이 곁들여져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사파집이라고 말하기에 좀 망설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파집이라고 하면 되게 막 기스타브 도레 같은 그런 유명한 작가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파나집이라든지 사파 같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스타브 도레의 작품은 뭐랄까요? 기스타브 도레의 작품은 굉장히 도상학적이고 기호학적으로 풍부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풍자적이고도 우화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을 만들었던 셈이죠. 하지만 곰돌이푸라고 하는 이 책은 그런 해석의 여지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릴 때 봤던 그 곰돌이푸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책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곰돌이푸는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디즈니 만화 동산을 보며 자란 한국 독자들에게는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추억의 친구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간략히 요약하자면 그냥 추억팔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리석고 살찌고 언제나 낙천적인 우리의 귀여운 곰인형, 봉제인형, 곰돌이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 책은 여러분요, 한 페이지의 글자 수가 100자 미만이기도 하고 이 사파들 다 치우고서 그 글자들만 모아가지고 이 페이지로 모으면 30쪽? 20쪽도 채 안 될 분량이 아주 작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데 심지어 그 작은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얘기들도 다 비슷해요. 이를테면 이런 논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행복은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 자신만이 찾을 수 있죠. 라고 하는 굉장히 이걸 뭐랄까요? 논조라는 말을 쓸 때 쓰는 그 사리를 밝힐 논자를 쓰기에 차마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 내용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나머지 책들도 그래요. 뭐 나를 진정으로 칭찬해주는 사람이 친구이고 너무 남의 말을 기울이지 말고 좀 쉽게 생각하고 힘들면 자고 일어나 다시 생각하자 식의 지나가는 똥개도 할 수 있는 조언들을 막 인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책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얼토당토한 조언들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게 많이 우화라고 한다면 차라리 해석의 여지라도 있겠지만 곰돌이 푸는 이야기조차도 아니기 때문에 우화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라는 게 1도 없는 너무 단순 무구한 책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무지하거나 단순한 걸 얘기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모든 게 다 허용되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있는 거고요. 그냥 이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출판물로 나왔고 그 출판물이 심지어 그냥 나온 것도 아니라 100만 부 이상 판매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영향력으로 인해 생겨난 영향,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책은 결코 면책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책이 만들어낸 폐단과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했던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곰돌이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요즘 유행하는 소확행, 그러니까 소소하고도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 즉 일상에 만족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건데, 태면 곰돌이푸에 나온 이런 구절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 찾아오지 않은 행복을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눈앞에 당장 찾아주고 손에 잡히는 행복들을 추구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또 많이 나오죠. 멋지지 않으면 어떤가요? 눈앞의 행복을 잡으세요. 쉽게 말하자면 곰돌이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행복을 잡는 거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불만을 느낄 수도 있고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처럼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는 잠시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나 그 무언가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대면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교묘한 우회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위로나 힐링이라고 하는 이름 딱지를 붙여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죠. 이 책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구매하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이제 이 푸가 말하는 이제 은밀한 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 만족해도 되고요. 지금 눈앞의 행복을 찾고요. 너무 머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는 한숨 자고 그냥 다른 식으로 생각을 좀 돌려봅시다 라고 하는 이 우회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음으로써 나는 푸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는 어떤 은밀한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곰돌이푸라고 하는 게 아동용 애니메이션이었죠.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곰돌이푸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의 허락하에서 어리광이라든지 바보짓을 안심 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어린 시절로의 퇴행을 은밀하게 욕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위고요. 망상에 불과합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아무리 망상을 해도 이 현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엄연한 실제 이런 것들의 침입과 대면 앞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현실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통 헬조선이라고 하죠. 그 헬조선이라고 대표되는 그 수많은 문구들 비정규직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질, 폭주한 아파트, 부동산, 그 다음에 뭐 환경공해, 뭐 기타 등등 블라블라 온갖 힘들고 가혹하고 부조리한 이 덩어리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조적인 표현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곰돌이푸가 말하고 하는 이런 알량한 우회로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경지를 이미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예시를 들어보죠. 가장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던 김용균 씨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너 벨트에 빨려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위험의 외주화로 대표되는 김용규 씨에 대한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요 김용규 씨에 대해서는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비정규직이 임금을 싸게 사람을 쓰기 위해서죠. 임금을 낮게 주는데 인원 똑같이 시키는 아주 부조리한 제도인데 그런 제도를 그런 하청업체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안전검사, 컨베이너 벨트를 조사하라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안전 설비를 위해서 헤드라이트, 랜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전 장비와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냥 거기에 사람 내려보내서 안전검사 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그곳을 안전검사를 하다가 김용균 씨가 컨베이너 벨트에 빨려 들어가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하청업체라고 했죠. 원청에서 하청을 고용한 형태인데 이 하청업체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업무 환경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28차례 욕을 했지만 원청에서는 그 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원청에서 하청을 쓰는 이유는 그 설비를 재정비하고 그 업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비용보다 하청업체를 고용해서 그 사람은 인간 소비품을 쓰고 버리는 게 더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합리화, 좀 더 싼 가격을 쓰는 거 하에서 인간을 소비재로 다뤄버리고 소모시키고 희생시키는 굉장히 부조리하고도 참혹한 체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공고화되면서 결국 이제 법안이 발의됐죠.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해가지고 위험의 외주화, 어떤 안전 규정이 이런 것들을 하청업체에 맡기거나 원청 책임 관계를 굉장히 좀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고요. 여러 가지 진통을 겪다가 결국 이제 27일 날, 이제 얼마 안 됐죠. 27일 날 이게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김용규 씨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굉장히 좀 가슴 울리는데요.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엄마가 가서 얘기해 줄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해서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하청업체에서 안전 규정을 똑바로 마련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청업체 입찰 과정에서 굉장히 싸게 부르는 하청업체들 이제 대충 뽑아 쓰죠. 근데 선발하죠. 근데 값을 싸게 하면 싸게 할수록 노동자에 들어가는 어떤 안전 설비나 이런 것들은 도외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청, 하청 고용 관계에서 안전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원청 아무 책임 없죠. 하청을 고용했을 뿐이고 그 하청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하청에서 책임지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산재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청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원하청 노동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조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조리한 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요 이런 일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구조적인 문제의 특징이죠.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이를테면 우리는 고 김윤규 씨에 대한 사례를 이미 무수히 너무 접해왔습니다. 언론화되지 않았을 뿐 이제 90년대 80년대 이후부터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고 죽음을 누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 너무 멀지 않은 미래, 멀지 않은 과거에서 우리는 이거를 이미 겪었었죠. 이를테면 16년도에 있었던 구의역 스크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유명했죠. 구의역 스크린 도어에서 이제 이것도 이번에 하청업체였습니다. 그 노동자가 이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전동차가 들어오면서 열차에 치여가지고 19살이었던 거예요. 그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입니다. 왜 죽음을 맞이했냐면 원래 그 일을 할 때 이 전동차가 들어오는 걸 보기 위해서 2인 1조로 일해야 된다. 한 명은 수리를 하고 한 명은 전동차가 오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청에서 사람을 막 쥐어짜고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김용규 씨가 아니라 그 하청 노동자 혼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전동차에 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SNS를 통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직접 그 사고가 났던 스크린 도어에 가서 포스트잇을 막 몇천 장씩 붙여가지고 그게 언론에 뜨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법은 발족되지 않았습니다. 무산됐죠. 그리고 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그 법이 무산됐기 때문에 2년 뒤에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규 씨 같은 또 다른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구조가 그나마 조금 개선될 수 있겠죠. 여러분,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문제라고 부르죠.